법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를 바꾼다. 박주미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1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 읽어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네, 법 알아가는 재미에 올해도 푹 빠지고 싶은 곽현아입니다. 야, 몇 명 온 거죠? 네, 정말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주최측 추산 몇 명인가요? 네, 주최측은 좀 약간 부풀면 한 1,000명 정도. 네,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날씨가 첫 굉장히 공개 추운데. 방송인데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맞아요. 이렇게 많이 오셨다가 이 일 때 교통이 마비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예. 네.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이런 걸 뻔뻔하게 해야 돼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법 바리바리도 여러분들 여전히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박수! 네, 네.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금 박수가 언제 치실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새해 시작과 함께 이 법 바리바리 공개 방송 축하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 마련했잖아요. 오늘 또 어마어마한 게스트 저희가 또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은요,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님이시고 전에 판사를 역임하셨던 이정열 전 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 김어준의 파파이스를 진행하고 계세요. 아니. 진짜. 김호준의 뉴스공장.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근데 이 방송 나갈 때는 아마 네. 그만둔 상태일 겁니다. 네, 일주일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구나. 아니면 잘하셔가지고 뉴스공장을 차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알 이 수 없죠 방송이 나갈 사람들은. 때쯤엔 이정열의 뉴스공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열 공장장이 될 수도 있어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침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원하던 삶이 아니에요. 요즘에 아침에 방송 끝나고 나시면 바로 소주 마신대요. 힘들어가지고. 되게 심각한 분이 웃으라고 그 낯설한 얘기했더니 되게 진짜 힘드신가 보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네. 그리고 역시 판사 출신이신데요.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나란 법률사무소 오지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야. 되게 유명한데 제가 대부분 잘 모르시는 좀 낯설긴 하지만 사실은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 오지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오지연 변호사님 인상이 진짜 좋지 않으세요? 예, 그쵸. 얼굴이 이렇게 웃는 상이시고, 보니까, 그렇게 또 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전직이 같으신 거잖아요. 판사. 네. 변호사님은, 왜 판사를 때려치시고, 변호사를. 그러게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법원 나오면서 너무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왜 판사를 그만뒀냐. 그렇죠. 그 질문인데, 그러니까 사실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판사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엄마가 판사만 되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대학 갔을 때는 사법시험 합격하면 행복할 거라고 그랬고 사법시험 합격하면은 판사 되면 행복할 거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 공부를 했는데 막상 판사가 되니까 제가 이제 첫날 딱 불길한 느낌을 딱 받았어요. 첫날 왜요? 진짜 너무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판사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본인이 누굴 찾아가서 말 걸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원래 진짜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계속 네.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이렇게 웃는 상이신데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엄숙하게 있으니까 적응을 못 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심심할 때는 벽을 보고 인사를 했어요. 진짜. 하얀색 벽을 보고 화장실 갈 때도 안녕 이렇게. 그렇게 외로우실 네. 때는 라이언 인형 이렇게. 그때 라이언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라이언 인형이 아주 네. 외로울 때는 딱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당한다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뛰쳐나오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아마 기억 못 하실 텐데, 연수원 때 지나가면서 뵀던 게 저는 아직도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어떤 인상이셨나요? 그때는 이미지가? 정말 통통하셨어요. 맞죠? 되게 그러셨구나. 통통하고 귀여운데 머리숱이 약간 없는? 그래서 되게 귀엽다고. 머리숱이 갑자기 어떻게 생기신 귀여운 거죠? 데서 멈춰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금은- 머리숱 없다는 얘기
빼도 충분히 되는 얘기거든요. 아니죠. 그게 통통하고 중요한 귀여운데 거지. 진지하다. 꼭 머리숱도 없다는 얘기. 안녕하세요. 자료 읽어주는 남자 이재호 기자예요. 오늘도 바쁘니까 빨리 갈게요. 법 바리바리는 2017년 9월 11일 티저 영상과 함께 출발했어요. 반응도 뜨거웠죠. 이를 데이트 폭력 방지법을 시작으로 국민소환제, 소년법, 방송법 등 주요 이슈가 되는 법들과 함께 우리 일상을 바꿀 법들을 소개하며 달려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13편의 에피소드에서 16명의 출연자와 함께 22개의 법안에 대해 다뤘어요. 하지만 어려움도 있었죠. 음향 조정에 서툰 담당 PD 덕에 뼈아픈 악플도 받았어요. 사운드가 안 좋다는 평이 있던데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 7회 몰카 예방법부터 부족하지만 음량의 질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했다는 담당 PD의 말을 전해요. 반면 진행자들의 뛰어난 진행은 호평일색이에요. 바리바리를 지탱하는 힘이죠. 유튜브, 팟빵, 통합 조회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조회수는 비밀이에요. 조회수는 아직 미미해요.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 절실하죠. 하지만 지치지 않고 때론 과감하게, 때론 따뜻하게 꾸준히 여러분 앞에 찾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자료 읽어주는 남자 이재호 기자였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만나요. 야, 나도 공개방송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 법 바리바리 하면은 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법원의 판결이라는 게 그 사회의 정의로움이라는 걸 좀 반영하잖아요. 법원 네.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의로움이 척도가 좀 정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상황에서 이 판결이 과연 적절했는지 좀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 딱 말씀하실 때 갑자기 배경이 확 바뀌었는데 네. 기분도 확 바뀌네요. 뭔가 되게 어두워지네요. 아, 왜 이런. 저분들이 굉장히 내용이 참- 칙칙할 것 같은데. 네, 네. 아예 안 본 눈 삽니다. 네. 이 두 그래서- 분이 라이벌이에요 요새? 아 요즘 아, 요즘 뭔가 라이벌은 다른 분 아니에요? 라이벌인데 두 분 다 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을 법원에서 받고 계시는 분들인데 네네네. 네, 이분들 때문에 요즘 이제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 그러게요. 같아요. 최근 판결 중에 좀 논란이 됐던 게 보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네. 대표 판결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로 그렇죠. 판결이 났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이 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 법률의 규정이 상당히 괴리가 생겨버린 판결이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서 쟁점은 뭐였냐면 당연히 이제 나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홍준표 대표가 주장을 했고 검찰 쪽에서 제시했던 증거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완종 회장이 작성했다는 그 메모. 거기에 뭐 이제 이완구 전 총리도 있고 김기춘, 뭐 부산시장, 뭐 이렇게 쭉 이제 네, 리스트가 쭉 리스트가 있었죠. 나왔죠. 네. 그다음 말씀드린 그 녹취록. 그 다음에 윤승모. 윤승모 씨라고 실명을 네, 다 되나 싶다가 나왔습니다. 다 나왔으니까 그분이 이제 그 경남 기업 측의 분인데 돈을 실제 전달을 했다라는 네. 그분의 진술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심에서는 그걸 받아들였고, 근데 항소심에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러면 짧게 해주세요. 짧게 못해요. 아 저희가 프로그램 전에 약속했거든요. 네. 길면 요렇게 하기로. 네. 네, 계속 제가 하시면 스스로, 돼요. 예. 예. 네. 일단 그 윤승모 씨의 말은 진술은 그분이 살아 있으니까 법정에 나와서 선서하고 이제 증언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쪽에서 저 말이 거짓말이다. 저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기 위해서 반대 신문을 합니다. 저 말이 그렇죠. 무슨 뭐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성완종 회장이 썼다는 이 리스트, 그 다음에 이 녹취록. 당연히 성완종 회장이 나와서 선서하고 이거 내가 쓴 게 맞고 그 다음에 내가 전화 통화하면서 한 얘기가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홍준표 피고인 쪽에서 아니다. 저거는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데 안 계시잖아요. 법정에 나오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안 됐으니까 원칙적으로 이거는 증거에서 탈락이 돼야 원칙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뭐 고의로 반대 신문권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 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문서나 녹음, 말이 나오게 됐을 때 그 상황이 정말 허위가 개입되지 않고 제대로 됐을 거라고 할 만한 그런 상태에서 했을 거다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반대 신문을 하지 않더라도 증거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법의 규정이에요. 여기까지 문제가 된 겁니다. 1심에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야, 얼마나 억울하면 자기의 이 결백과 억울함을 죽음으로써 자기 목숨을 끊어가면서 한 건데 그 리스트 믿을 수 있고 그 말을 왜 못 믿겠냐. 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음. 네, 1심에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갔었고요. 정말 이게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왜 항소심에서 문제를 삼았냐면 죽기 직전에 흥분해가지고 했으니까 그 말을 어떻게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 있겠냐 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증거로서의 가치가 자격이 없다라고 빼버린 거죠. 그게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이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일반 입장에서 보면 야, 뭐 결국 이 사람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니야. 그쵸, 억울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 실제로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그 사람들이 유죄로 인정된 게 지금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네. 예. 아이고 오늘 제가 근데 보도를 보니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윤승모 그 윤승모 씨가 부사장. 네. 자기가 돈을 직접 전달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전달했던 장소, 즉 의원실이죠. 네, 의원실에 국회의원회관의 의원실. 액자가 걸려 있었고 그 액자에 뭐라고 써져 있었다까지도 계속 주장을 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불 예, 너무 어려운 척박. 예.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저게 바로 거짓말이란 뜻이다. 응? 우리 방에 그런 액자가 걸려 있었던 적이 없다. 라고 주장을 했죠. 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그 증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랬는데 뉴스타파에서 오늘 영상을 하나 구해서 틀어줬는데 진짜 그 의원실에 그 액자가 걸려있는 영상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네. 왜 안타깝게도 대법원 판결 하고 이후에 나와가지고. 3일 후에 나오냐고요. 네. 그게 만약에 그럼 판결 이렇게 전에 나왔으면 달랐을 텐데. 이게 추가 증거로 뭔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끝인가요? 그래도 소용이 없나요? 예, 이게 재심 얘기가 나오던데 재심은 우리 법제상 피고인에게 유리할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무죄가 되거나 형을 낮출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더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심이 불가능하고요. 그 새로운 뭐 증거가 나타났다 그래서 해도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 아까 윤승모 씨 진술 같은 경우에 재미있는 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게 약간 실체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실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 법원이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판결문에 내가 이 사람의 증인을 믿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증인 누구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 다소 일치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관성이 있고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이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쓰거든요. 안 믿겠다라고 하면 증인 누구의 증언은 어떠한 점에서도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 그러니까 이 윤승모 씨의 진술은 사실 상당한 증거 가치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네. 예, 대법원에서 이거를 다투기에는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그것만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도망갔을 거다 대법원이 이런 증거 이 진술을 믿을 수 있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심이라고 하는데 항소심의 전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망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2심에서 이미 무죄가 판결이 됐기 때문에요. 예, 그걸 안 믿기로 했으니까. 네. 오지연 변호사님은 좀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제가 이제 그 뇌물 사건들을 좀 하거든요. 저희 피고인들도 뇌물로 네.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변론을 하고 변호사니까 나쁜 사람 아니고요. 뇌물죄를 변호하시다니. 그렇죠. 뇌물죄를 변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물론 저런 이렇게 이분 같이 거물급은 저한테 안 오세요. 거물급은 안 오시고 그냥 평범한 그냥 정말 준 공무원들 뭐 공공기관에 일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말단 공무원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은 금액도 아무래도 소소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원래 다 뇌물 줄 때 누가 뭐 사진 찍으면서 뇌물 줍니까? 다 증거가 없어요. 객관적 증거라는 건 거의 없고 다 증례자 진술이 있고 증례자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통 유무죄가 나뉘거든요. 이때 중매자는 뇌물을 예, 줬다는 뇌물을 사람. 줬다는 사람. 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윤승모 씨. 네, 윤승모 씨 같은 경우 전달자지만 그분이 이제 핵심적인 증인이죠. 근데 사실 그 진술을 부정하는 사례가 일반적인 평범한 뇌물 사건에서는 많지 않아요.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아주 힘들게 다퉈야 되는데 다만 기억의 오류를 주장해서 무죄가 나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 번 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만났을 때 한 번 만날 때 10만 원 주고 다음에 30만 원 주고 다음에 50만 원 주고 그러면 과연 그 날짜에 그 사람이 그 돈을 받은 게 맞는지 헷갈릴 수가 있죠. 네. 거기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몇 년 뒤에서야 문제가 되니까 그게 헷갈리니까 이 날짜에 만난 거 맞냐? 아, 나 이 날짜에 출장 가서 아예 없었다. 라든지 이렇게 막 세밀하게 다퉈가지고 무죄를 받는 경우들은 꽤 있는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홍준표예요. 홍준표하고 김기춘을 헷갈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둘 다 나빠. 똑같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1억을 한꺼번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100만 원씩 100번 간 것도 아니고요. 1000만 원씩 뭐 금액을 다르게 해서 여러 번 간 게 네. 아니에요. 1억을 한꺼번에 줬다고 한다면 그리고 저는 오늘 특히 그걸 느꼈는데 그 사자성어 내자가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보통 사람은 그거를 읽지도 못하는 사자성어인데 그거를 그 사람이 그 방에서 봤다라고 했으면 최소한 그 증언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그건 정확하게 확인을 했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죄 판결이 이게 단순한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소 유지를 수사는 열심히 하면서 공소 유지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보통은 이제 뭐 다른 사건에서는 구속만 열심히 시켜놓고 구속으로 처벌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검찰의 약간 잘못된 그거에 되게 기인하는 바가 많아요. 무죄 판결이. 그런 부분에서 좀 반성할 지점이 있고 또 홍준표 대표는 최소한 뭐 검찰이 증거로 조작했다는 둥 그런 얘기까지 해서는 안 된다. 무죄가 무조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단정은 절대로 아니다. 네, 자중하셔야 된다라는 의원실에 말을 써 하고 있었던 사자성어가 네. 척당불기. 너무 어려워요. 아 근데 척당불기. 무슨 뜻인가요, 의원님? 무슨 뜻이에요 그게? 적당도 아니고 적당히. 적당.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네. 뜻을 가진 사람은 뭐 나서는데 그 굽힘이 없다 이런 거더라고요. 하면 많이 나선다라는. 네. 너무 많이 나서니까 어. 홍준표 대표가. 나선다. 아니 근데 그 전달하신 분도 되게 똑똑하신 네, 분이시네요. 진짜 똑똑하죠. 그거 어떻게 다 그걸- 읽으신 거잖아. 그러니까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이 지켜보는 국민들도 판결이 왜 저렇게 나지 하고도 굉장히 좀 의아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두 분이 판결 내린 입장에 섰었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내렸다. 대법관이었으면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소심이었으면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 대법원 판결보다 항소심이 더 네, 잘못됐다라고 항소심이 보시는 잘못됐다.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분노하는 지점이 뭐냐면 결과를 놓고 보면 한명숙 전 총리 판결을 놓고 봤을 때 그거는 돈 준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선서하고 나 안 줬어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네가 줬어 하고 처벌을 한 거고 이거는 돈 줬던 사람이 나 줬다고 하는데 야, 넌 거짓말이야라고 지금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형평에도 안 맞고 물론 한명숙 전 총리에 관한 판결이 너무나 이거 써도 되나? 쓰레기였기 때문에 쓰레기였기 때문에 아, 그래서 네. 괜찮으시겠어요? 예. 네? 괜찮으시겠어요? 되게 약하게 발음, 약간 소심했어요. 어떻게 예. 하시겠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대법원에서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최소한 그 어려운 사자성어가 나왔을 때 저 같으면은 사실 우리나라 법원이 그게 가장 문제인데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입증하려면 해보고 안 되면 말아라. 아니 근데 판사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척당불기 자기도 처음 들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에휴 그런 사자성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제끼야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저도 한 표. 잘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기. 왠지, 이게 무슨 사자성어야 처음 왠지 그랬을 들어보는구만 것 이러면서. 같아요. 예. 사실 그게 이제 이미 2011년 돈을 줬다는 시점이 2011년 그때였기 때문에 현장 검증까지는 어려웠다는
하더라도 워낙 그 의원실이나 이런 데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그 정도 자료는 한번 제출해보라고. 아, 뉴스타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한 거잖아요. 아직 네이버에 그래서- 떠 있는 동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같으면 피고인한테 그런 게 나오면 네가 만약에 정말 그게 없다라고 막 주장을 하면 왜냐면 홍준표 대표는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거든요. 한 번도 건 일이 없다. 의원실에 그거는 한나라당 그렇죠. 네. 대표실에는 있었는데 있었다. 네. 의원실에는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한나라당 대표실에 있는 사진을 하고 의원실에 그 무렵에 찍은 사진이 있는지 찾아보고 내달라든지 요렇게 할 수도 있었다. 실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김비 신청 먹을걸요? 그럴 수도 있죠. 예. 효과적으로 네, 재판. 너무 전문적인 얘기는 나중에 해주시고요. 예.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판결 중에 하나가 그 넥슨으로부터 주식을 공짜로 받고 그다음에 고급 승용차도 받았던 진경준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끼리는 뭐 이런 거 줘도 되는 거냐? 그런 얘기 있었죠. 공짜 주식 줘도 되는 거냐인데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자면 이런 경우가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온 법이 부정청탁금지법, 네, 김영란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1심에서 김진동 부장이 했나요? 그 양반이 무죄했을 때 그 양반이 상당히 법적으로 엄격한 양반이 아닌데 되게 엄격하게 했구나 해서 좀 신기하긴 했지만 결론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럴만 하겠다. 근데 오히려 항소심이 좀 놀라웠죠. 유죄가 나오길래 과감하게 하셨네. 근데 좀 불안불안했어요. 이건 무죄 될 것 같은데 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죄가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석을 했을 경우에. 예,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뭐 이건 법을 얘기하는 장소긴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뭐냐면 언론의 보도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뭐 너무 이렇게 뭐 스폰서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법원이 내지는 뭐 보험은 뭐 해도 된다는 소리냐 뭐 이렇게 쓰시던데 그게 일반 국민들의 정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아니 진짜 언론인들 송채 기자님 빼고 언론인들 같은 경우에 감사합니다. 재벌한테서 돈 받아가지고 해외 유학 가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1년에 삼성만 해도 15명씩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뭐 보험이죠 그게. 똑같습니다. 이 진경준 사건도. 보험으로 줬어요. 그 받았는데 그 보험은 보험이고 네가 줄 땐 보험이지만 나는 공과사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수사 똑바로 하고 사건 처리 똑바로 한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하겠습니까? 재벌 기업의 공익재단, 언론 관련 공익재단이 이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2017년에 김영란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거를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해석을 바꾸든 개정을 하든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강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거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또 네. 저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의 취지가 네네. 돈은 줬는데 그냥 이게 뭔가 이게 즉석해서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고 준 건 아니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냥 준 거고 근데 정작 돈 받은 검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사건이 없었으니까요. 사건이 없었으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김영란법으로 하면 이거는 굉장히 당연히 큰 들어가죠. 위법이죠. 네, 당연히 들어가죠. 왜냐면 당연히 그런데 이제 액수만 이전 초과하면-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김영란법 거고. 시행 네. 전 사건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으로 저희 기소가 안 된 거니까요. 그럼 얘는 왜 준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왜 준 걸 보험이죠. 갈까요? 근데 사실은 또 보험을, 이제 예.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직무 관련성이 부인된 거잖아요. 굉장히 크게 보는데 넓게 그렇죠. 보고. 그러니까 네. 자기가 돈을 받을 때, 그러니까 아니 주식 뭐 그걸 취득할 때는 뭐 직접 담당하는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직무 관련성이라고만 본다면 이것도 일반 사건에서는 우리가 저희 이제 많이 오잖아요. 그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이런 기사를 또 들이밀면서 저도 이렇게 직무 관련성을 부인해 볼 수 있지 않냐. 나는 직무랑 상관없이 옆에 과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너무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떡값 비슷하게 추석 때 그냥 뭐
잘 지내라고 한 30만 원을 받았다. 이거 근데 내가 감사에 걸렸다는 거예요. 뇌물로. 문제가 됐다. 근데 이거 난 직무 관련성이 없는데 내가 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저희가 그거 직무 관련성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못 해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판례가 직무 관련성을 넓게 봐요. 넓게 네. 옆에 직무라든지 다른 검사를 통해서라도 뭔가 사건을 뭐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해결을 이렇게 말을 해줘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도 직무 관련성을 인정을 해주는데 물론 제가 이 사건을 사실관계까지 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 그 당시에 그 친구분한테 김정준이신가요? 예, 넥센 그 대표분한테 아무 일이 없었는지 정말 형사사건 아무것도 문제되는 게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직무 관련성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부인되지 않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물론 아무 사건이 없었다면은 사실 무죄가 되는 건 전 틀렸다고 보지 않고 무죄 추정이 맞습니다. 그냥 무죄 추정 원칙대로 가는 것도 무조건 법원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네. 네. 하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긴 했는데 과연 돌아간 항소심에서 진짜 무죄가 될 것이냐는 아직 그렇게는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전에 오 변호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시에 구체적인 사건이 없더라도 최소한 넥슨이 어떠한 모종의 범죄 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발각될 위기에 있었다라는 정도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만약에 추가로 밝혀지면 다를 수 그거를 있다는 검찰 쪽에서 좀 더 증명을 하고 하면 항소심에 다시 간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근데 원세훈 것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봐주려고 했다가 갔더니 제대로 해가지고 네. 완전히 올가매. 네. 원세훈은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죠 오히려. 그리고 저 스폰서라는 게 사실 그런 개념이거든요. 평상시 계속 챙겨주는 거예요. 특정한 사안 없이 뭐 밥도 먹여주고 술도 먹여주고 골프도 치게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뭔가 딱 터지면 아이고 야 아우야 형님 죽겠다 이러면 아 형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무슨 사건이 들어왔어 이러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뇌물이냐 아니냐 경계가 애매한 거죠. 그 사건만 가지고 우리 언제 밥을 먹었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그런 논란이 좀 있는 사건입니다. 네. 거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경미한 사건을 경미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벌금 내고 말어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되게 몇 억이 문제되는 사건이든 몇십만 원이 문제되는 사건이면 무죄면 무죄.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다. 엄격한 증명에 따라서 너는 무죄야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쌓여 있으면 설사 큰 사건에서 무죄가 나와도 우리 역시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법대로 하시는구나. 이 신뢰가 가능한데 맞아요. 평상시에 이 작은 사건들에서는 야 이렇게 사건이 많아 죽겠는데 내가 언제 다 무죄 판결 내리니 그냥 벌금 내고 말고 집행유예 받고 말어. 이렇게 유죄가 쌓여오던 과정에서 큰 사건들만 이 사람은 너무 큰 사건이니까 이걸 징역 10년을 어떻게 때려 엄밀하게 봐주자 무죄 이러면 당연히 판사 그걸 속사정을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봐 큰 아니, 속사정을 알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네. 그렇죠. 그렇죠. 알아도 이해가 안 되겠네.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 진행 좀 하세요. 네, 빨리 네? 진짜 진행 좀 의원 차례요, 하시라고요. 의원 차례. 이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벌써 그러면 지금 곧 많이 있을 흐르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판결. 이거 공소장을 또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용 측에서는 봐라 자신 없으니까 자꾸 공소장 변경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말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수사는 생물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그게 원조가 소송이 생물이다거든요. 이게 어떻게 굴러갈지 모른다. 네. 문제는 이번 공소장 변경은 좀 저는 의미가 있고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크게 보면 일단 형량은도 마음에 안 들고 형량 5년이 나는데 예. 그럼 거기에 1심에서. 대해서는 1심에서 5년이 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너무 거죠? 약하죠. 아. 택도 없죠. 무슨 5년입니까? 형량이 어떠냐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게 열받았어요. 그때 이 삼성 쪽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냐면 그러니까 말을 사다가 정유라한테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러면 정유라 최순실 쪽에 줬으면 말의 소유권은 소유자는 누굽니까? 정유라 최순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야 말이 되는 거 줬으니까. 줬으니까. 그런데 삼성에서 그러면은 이게
뇌물이 안 되려면 이 소유권은 이 사람들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들한테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말 판 사람, 산 사람 하면서 전부 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합의서를 씁니다. 그거를 법정에 내요.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 했냐면 이건 못 믿겠다. 일단 거기에 얼마나 그 변호사님들이 참 열심히 일을 했냐면요.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 합의서가요. 이 사건에서 이 이재용 씨 뇌물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걸 하나하나 다 짚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추후에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요. 같은 느낌이 너무 풍겼군요. 후에 만들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요? 네, 판결문에 예. 그렇게 그러니까 판단한 거군요. 그러면 아니 증거를 조작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최하한을 합니까? 네. 그거 봐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거기서 확 혈압이 올랐죠. 아유. 네. 그래서 네. 2심에서는 10년. 10년. 10년은 못할 거예요. 저기 그나마 그러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예상을 예. 해보신다면 한다면 5년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5년 그대로. 그럴 네.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근데 대기실에서 구성이 달라지는 거죠. 판사님 말씀하신 이제까지 본인이 예상했던 게 다 들어맞았다면서 네, 예지력을 그냥 사적으로 한 얘기를 예지력을 설파하셨습니다. 네. 법조계 정도력. 5년. 지금 보면 삼성이 좀 이상한 움직임이 있는 게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사장을 교체해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체제로 가겠다. 사실은 이재용의 친정 체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가거든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항소심이나 대법원에 부담을 느끼라는 거죠. 이재용이 지금 친정을 하는 체제로 가는 거다 삼성은. 근데 이재용이 계속 안에 있으면 삼성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적 진짜 잘 나왔는데 사장들 지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항소심에서 그렇게 세게 안 나올 거라고 하는 게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정몽구 현대차 회장 판결을 할 때 그때 판결 저 사회보건사 명령하면서 판결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뭐 경제에 관한 강의를 할 것을 아니 무슨 횡령을 한 사람 강의를 왜 들어야 돼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판결을 해요. 웃긴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 이거 지금 좀 전에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 이게 삼성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던데 이거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적어도 이거 어떻게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 능히 할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주가가 연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던데 회사 사정은 더 좋아지는 거고. 주가가 왼수예요 지금. 수출 실적이 왼수야. 그러니까요. 아, 네. 이재용 부회장 담당 재판부가 그 한명숙 총리 유죄 선고했던 그 재판부 아 똑같나요? 똑같아요? 정영식 부장 아니에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걱정됩니다. 네. 판결을 또 어떻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궁금해하는 또 판결이 하나 있는데 최순실 씨가 1심 재판에서는 1심 재판이 아직 안 끝났죠. 징역 25년 그다음에 1,185억 원의 벌금형을 검찰 쪽에서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검찰 쪽에서 구형을 한 거고 실제로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지원 변호사님? 네.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막 우리 이정열 판사님처럼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지는 않아서 진짜 이렇게 막 길고 긴 분석은 못하고 잘 피해가시네요. 지금 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틀릴까봐. 변호사님이 사무장한테 떠넘긴대요. 한 쓰레기 이런 발언 시킬까봐 한 분은 저는. 지금 사무장을 하고 계시고 한 분은 변호사라고 계셔서 법원과의 관계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살짝 발을 저는, 빼려고 네. 하시는 것 같은.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예. 저희 남편도 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가장. 네, 눈물 나죠. 네. 그래서 근데 그냥 제 바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재용 재판도 저 솔직히 집행유예 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솔직히. 다르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예, 예, 예. 어. 그냥 과연 깰 수 있을까 이 흐름을. 근데 오히려 최순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이 사실 취약한 건 건의거든요. 건의와 경제에 대한 걱정.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예를 들면은 뭐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 대해서 약한 거죠. 근데 최순실은 권위가 없잖아요. 네. 사실은. 네. 왜 권위가 없어요? 돈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실세였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또 분노를 했고 아무런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권력이 없던 사람 비선 실세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이 강하게 처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세긴 실세인데 그래서 기선 실세였어요. 예, 예. 15년에서 20년 사이 정도로 예상합니다.
15에서 20년 사이. 이정렬 판사님 몇 년 예상하십니까? 저도 한 20년 생각을 했는데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여기만 길게 하고 이제 조용히 있을게요. 재밌어요? 이 재판부가 응. 박근혜 재판부입니다. 예, 그때만 한참 얘기 나왔잖아요. 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하냐 안 하냐 가지고 뭐 왔다리 갔다리 뭐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할 거다. 여기가 지금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에 개중 믿을 수 있는 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참 박근혜 피고인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재판부 운빨 더럽게 없다 싶더라고요. 어머. 이 재판부가 좀 강단이 있는 데라 뭐죠? 거기 재판했잖아요. 장시호 이 재판부에서 했어요. 예, 올려쳤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하면서도 뭐지 1년 6월 구형했는데 2년 6개월 했죠. 저 처음에 보고 구형이 1년 6월 나오길래 한 3년 정도 선고하면 되겠구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2년 6월 하더라고요. 그래서 봐줬구나. 3년 하면 2배잖아요. 아무리 그걸 고려한다고 해도 2배는 재판부에서 부담을 좀 느꼈을 것 같다. 그래서 2년 6월이면 많이 받은 건 아닌가. 깎아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마당이니 야 25년 최순실 구형했는데 무기징역 선고할 가능성? 없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럴까요? 너무너무 기대가 커요. 네. 그다음에 그걸 보면 박근혜 결론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몇 년?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오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근데 우병우 그분도 지금 다 몰아가고 있잖아. 박근혜가 시켰다.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아까 최순실이 결론적으로 제일 나쁘기 때문에 뭐 형이 제일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다들 박근혜가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들. 근데 그 부분에 관한 거는 법에 정해진 형량이 별로 안 높아요. 제일 그래요? 센 게 뇌물이거든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뭐 직권남용이니 뭐 이런 것도 다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떠넘겨도 돼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 약간 멘붕이신 것 같더라고요. 많이. 약간, 아니, 느껴지지 않나요? 그 화면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 왜?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오지현 변호사님은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15에서 20년 정도 예상하셨고 무기징역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이정렬 판사님 하지는 그렇게 못할 것 말씀하시고. 같은데 네. 저도 한 20년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관행이 검찰 구형의 절반 언저리에서 선고하는 게 법원의 관행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변호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치면은 12년 택도 없죠 이거는. 아마 그런 건 너무 그건 아닐 것이다. 예, 네. 그래서 20년은 해야 그래도 어느 적어도 정도 20년. 예. 네. 네네. 그리고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무기징역하면 뭐 인정합니다. 정말. 네.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막 몇 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진짜 딱 그대로 들어맞으면 우리 이번 회차 완전 대박 아닙니까? 사람들 거의 네. 성지순례하듯이 이 방송 볼 거 네, 아니에요? 성지순례 올것 같아요. 진짜 이정렬 대단하다 막 네. 이러면서 막. 예? 저 나중에 저 어떻게 책임지라고 그러세요? 틀리면 어떻게 책임질지 그러니까요. 알 수 없습니다. 틀리면 그냥 묻히면 되는 겁니다. 방송이. 그러니까. 저를 묻으신다고요? 방송이. 이제는 올해의 판결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2017년 한 해 있었던 판결들을 조금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판결에서 매년 올해 판결을 선정하고 판결의 20일에서. 판결 20일. 네, 판결의 20일에서 매년 올해 판결 선정하고 2016년에는 저도 올해 판결에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제 변호사 좋은 판결에. 좋은 판결에 네. 제가 했던 사건이 요번에 오지현 변호사님이 이 판결 선정 작업에 참여하셨죠? 네, 함께 네. 참여를 해주셨죠. 네. 고생했어요. 네, 과정은 네, 엄청 고생하셨는데 회의실에서 막 계속 이제 오랫동안 네. 판결을 못 막 나가게 고르시느라고. 하고요. 무슨 4시간 축제위원인가요? 왜 못 나가게 해요? 어쨌든 한겨레 20에서 판결을 이제 결정을 할 때 총 79건의 판결을 놓고 이제 와. 선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최고의 판결은 그 해 최고의 판결 딱 하나만 꼽는데 올해는 2개를 꼽았어요. 최고의 네. 판결. 이게 좀 불만이네요. 제가 사실은 2015년에 뽑힐 때 최고의 판결 후보 2개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그때도 2개를 다 뽑을까 하다 저를 떨어뜨렸었어요. 아하. 지금 두 분 왜 그러십니까 지금 계속? 야, 근데 이걸 두 건을 이런 편법을 네. 그 두 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네. 선생님. 그 최고의 판결 일단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그쵸. 당연하게 네. 아실 것 같고 진짜로 이제 최고의 판결이다라고 할 만한 거는 그 삼성전자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근데 이정열 판사님은 진짜 전문적으로 막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건 좀 너무 쉽지 않으세요?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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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처음 들어요 이런 얘기. 어, 제가 전문적이라고요? 아니 없어 보인다니요. 아니 제가 그게 아니라 귀에 쏙쏙 들어와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예. 쉽게 제가 보기엔 저는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아유, 무슨 괜찮은 말씀이세요? 거죠? 아니 네. 지금 오 변호사님이 겸손을 하면서 겸손을 겸손 안 많이 해요. 표시하면서 네. 판결이 20일에 좋은 판결 자체가 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난 대단한 사람이다. 네. 아, 예. 이렇게 해주셔야 전문성을 돼요. 충분히 그래요. 갖춘 분이라고 네, 생각해 주시기 자신감을 바랍니다. 저는 대단한 네. 사람입니다. 아, 네. 저는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예. 분이 선정하신 그렇죠. 네. 그래서 선정에 이제 참여하신 예, 저 말고 심사위원분들은 진짜 다 대단하셨어요. 하여간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LCD 저는 이제 사실 판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솔직히 그 LCD를 이렇게 들고 하루에 70개씩을 검사를 하신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그냥 사실은 편하게 보는 LCD판인데 그게 공정을 거쳐 나올 때는 먼지 하나도 있으면 안 되고 기스 하나도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하루 종일 보시는 거예요. 거의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4년을 다니다가 다발성 경화증 맞죠? 네, 제가 이런 맞습니다. 이름도 좀 약해서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까 LCD 판을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으면 어떤 용액을 아주 뭐 화학물질인데 또 그것도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 용액을 가지고 계속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1, 2심은 전부 다 산재 인정 안 돼. 이거 가지고 무슨 산재니. 근데 사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제가 행정부에 있었어요. 이런 사건을 하는 데가 행정부거든요. 그 산재 인정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뭐 행정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라고 오는 게 이제 다 행정 사건인데 제가 재판부에 배석 판사로 있었을 때 부장님하고 참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얼마나 억울하면 여기까지 오겠냐, 사실. 왜냐면 정말 건강하면 직장을 다니지. 뭐하러 산재를 신청해 가면서 내가 휴학급여를 신청을 하고 이런 것까지 하시겠냐라는 마인드에서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다른 법리적인 거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들어서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개인적인 특성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제가 오랫동안 변호사를 해보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나이 드신 그 부장님들이 그런 생각이 그분만의 특성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를 신뢰하고 권위를 신뢰하고 개인을 별로 무시해요. 이 사람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이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그걸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너처럼 그렇게 다 믿으면 어떻게 걸르는 역할을 할 수 있니? 사실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어찌됐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은 10년이 걸리셨어요. 산재 그래서 인정을 1심에서도 인정 안 되고 2심에서도 인정 안 되고 대법원에 가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인정을 했냐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앉아서 서면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한번 가봤으면. 사실 10시간, 14시간씩 근무하는 그 환경에 한 번만 가보면 그분들이 어떤 용액을 쓰고 그 냄새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지 않아요? 네.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거 말고도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1, 2심에서는 뭐냐면 그 역학조사한 결과가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라는 식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이 약을 썼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 병 걸리지 않아요라고 조사 결과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대법원 판결이 훌륭한 건 뭐냐면 근데 자세히 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역학조사에서 복합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가 안 돼 있네요. 그런 부분들은 아예 관가한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조사가 100% 완벽하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회사는 이 산업 현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개인은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LCD
판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분도 그 공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용액이 쓰일지 뭘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기나 했겠습니까? 맞아요. 예, 하면서도 몰랐겠죠. 왜냐면 회사가 정보를 안 주니까 정보를 줘야 될 의무도 없기 때문에. 네.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안 줬죠, 삼성이. 그렇죠. 네, 그렇죠. 자료를.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그거를 유리한 간접 사실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로 좀 훌륭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대법원에서는 산재로 인정을 해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올해의 판결로 꼽게 됐습니다. 아, 근데 네. 참 이게 너무나도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판결이 이렇게 좋게 나니까 기분이, 진짜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10년 동안 사실 뭐 이게 처음에는 이게 좀 관계가 뭐 부정된다, 연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공장 안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중에 꽤나 많은 분들이 네. 암에 걸리시고 불치병을 얻으셔서 네. 그거는 좀 상식적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1심, 2심 때는 막 이렇게 판결이 안 좋아서 저도 좀 많이 실망스럽다가 이번에는 네 그래도 좀 좋게 나서 참 이거 어렵다. 아유 참 이거 참 징글징글하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 판결이 되게 또 의미가 있는 게 대법원에서 인정한 첫 사례였다는 점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이 이렇게 하나의 판례를 만들면 이게 또 추후 재판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미치겠죠? 이런 네. 좋은 판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최고의 판결로 꼽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 듭니다. 판결 자체는 반가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체라든지 다른 전자업체 직업병원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삼성반도체만 해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지금 산재가 인정이 안 돼서 농성하시고 시위하시는 거의 분들이. 뭐 인정이 되는 경우가 4분의 1밖에 안 되죠. 네. 그래요. 신청하신 분들 중에. 이런 문제도 이제 이번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좀 받는다면 좀 다른 결론이 또 빠른 시간에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는 왜 이거를 개개인들이 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장에서 일정 문제가 반복이 되면 그 자체의 어떤 물론 이제 삼성에게 그 조사를 맡길 수 없겠지만 이건 산업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뭐 몇 명 이상의 어떤 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뭔가 특별한 어떤 조사 기구를 만든다든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운수안전위원회, 의료사고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다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그 회의가 열리면서 조사를 독립적인 기구에서 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모아보면 훨씬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이로 인해서 진짜로 문제가 되신 분 아닌 분이 드러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면 이건 정말 한 사람이 겪어야 될 고통이 너무너무 커요. 이게 왜 개인에게 전가돼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삼성에서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적극 동의합니다. 소송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진짜 피곤하거든요. 맞아요. 네. 소송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어쨌든 다른 분들도 이 대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해서 뭐 산재 인정을 더 많이 빨리 받으시고 또 진정한 사과까지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이렇게 또 최고의 판결이 있다면 또 최악의 판결도 있습니다. 최악의 판결을 뽑힌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이건 비상식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저도 생각이 이 드는데. 기사 읽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네. 정말 깜짝 놀랐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현대차에서 이제 부당 노동 행위에 맞서서 파업을 벌인 이제 노조가 파업을 막 벌이고 있었는데 동료 노동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기자회견장에 가가지고 발언을 한 거예요. 네. 이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같이 파업 참가 동료들과 함께 2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아하. 근데 이거는 보면은 좀 기자회견에서 동조하는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판결을 같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버리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기자회견 가가지고 많이 발언 많이 하시죠. 수천억 지지 발언. 빼야죠, 수천억. 네. 의원님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지금 민변 돈을 내야 생활할 돼요. 때 단골이었거든 제가. 기자회견 각종 기자회견에 나가서 법률적 뭐 발언해 주십시오 하면 조금만 법률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다 정부 씹는 이야기야. 그리고 만약에 그 배상금 했으면 뭐 수백억 해야 되겠죠. 근데 네. 비슷한 기류가 좀 있었어요. 그 4대강 관련돼서 거기서 농성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응원하러 가셨던 분들도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막 인정한다든지 이런 판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이 판결이 또 네,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네. 업무방해 방조죄, 그러니까 업무방해를 도왔다.
라면서 같은 책임을 이렇게 물은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열 전 판사님? 이거 법적으로 고려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가치가 없는 판결입니다. 아, 예, 민사 사건, 형사 사건 다 부산고등법원에서 나온 건데 재판장이 다 저희 대학 동기들인데요. 대학 동기를 이제 좀 아이고. 한번 씹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들이 그럼 연세가 어리신데 어떻게 고등 그 4학년 때 재판장으로 4학년 때 된 사람들. 어. 예, 어, 어. 22기. 음. 예, 4학년 때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아, 할 줄 아는 거는 공부밖에 없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하고 미쳤구나. 네. 아 전화 한번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아니 근데 기사를 친하다면서요. 친하게 대학 미쳤냐 이러면서 한마디 해주시지 좀. 미쳤구나라고 처음에 네. 생각을 했다가 예. 기사를 쭉 보고 재판장 이름이 나오길래 아 그러면은 너였구나. 이런. 예, 그건 뭐 법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없는 판결들입니다. 네. 아니 근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겠지만 저도 꼭 일찍 붙은 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연수원 다닐 때도 저도 시험 일찍 붙었어요. 정말 일찍 붙은 분이 계셨는데 제가 어떤 당혹감을 느꼈냐면 노래방을 같이 갔어요. 뒤풀이로. 네. 뭔가 흥미진진한데요? 근데 갔는데 재밌어. 아 가면 보통 무슨 노래 부르세요? 나 아니, 이런 것도 너무.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자시고가 아니라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자시고가 네. 아니라 노래방 기계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 진짜요? 처음 와봤대. 정말? 이거 어떡하지? 와. 그리고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판사를 가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판사 가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판사가 제일 좋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네. 아, 그래서 이런 내가 분들이 판사가 네가 되니까 엄마가 참. 그러니까 굉장히 징그럽다 야. 막 이랬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정말 다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판사가 다 그렇지는 않아. 다 그렇진 않은데 그런 분들이 판사 있어요. 권위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진 시켰을 않아요. 때때요. 아유,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게 업무방해 방조죄가 된 건데, 그러니까 저분이세요. 저기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집회에서 본인이 그러니까 집회가 아니라 그 파업이었죠. 파업에 참여를 안 하면서 그 이제 지지하는 발언을 하신 분인 건데, 사실은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 집회가 파업이 적법하면 업무방해죄가 안 되잖아요. 맞죠? 네. 파업이 불법이면 업무방해가 되는 건데 그거를 단순히 옆에 지지해주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 판결이 가장 문제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비정규직 그 운동을 하시는 이 피고인이 그 20억 지금 판단을 받으신 분이 그 비정규직 그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같이 운동을 하던 노동자였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박주민 의원이 지나가면서 지지 발언했다? 업무방해 방조가 되는 경우라도 이렇게 판결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기소도 안 됐을 거예요. 네. 예, 제가 계속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하게 안 하면서 약자들에게 더 엄정하게 하고 원칙대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손해배상도 사실은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 파업을 해서 불법 파업을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으면은 개인들한테 연대 책임을 물어라. 그리고 뭐 방조를 했으면은 심리적인 지지를 했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손해배상의 원래 이념이 뭔지 아세요? 정의와 형평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정의와 형평에 맞아요? 지금 이 사건 피고인이 되신 분이 현대자동차 굴뚝농성 하신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었죠. 오랫동안 하셨죠. 네. 그래서 정말 미운 털이 박힌 대로 박힌 분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분을 기소하지 않고는 어쩔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 그나마 법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과가 됐던 모양인데 부산에서는 여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재판장도 재판장이지만 어떤 법리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없는 판결이라고 하는 게 전혀 오 변호사님 말씀대로 현장을 전혀 모르고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한 거예요. 예, 갑갑하죠.
네, 최악의 판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좀 더 아쉬운 판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참 안타깝고 정말 이것도 정말 속이 상한 판결인 것 같아요. 네. 버스 기사가 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는데 네. 그래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서 해고는 정당했다 이런 네.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굉장히 판결 그래서 네. 많이 회자됐었잖아요. 네. 이재용 재판 때 그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하면서 또는 뭐 국정농단 세력들의 횡령과 비교하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해고가 또 정당하다고 대법원에서 나왔네요. 그죠? 항소심에서는 항소심 취지는 딱 그거예요. 노사가 협의를 해가지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 계약서에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횡령을 할 경우 해고 이렇게 약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금액 상관없이 이거는 노사가 협의를 할 때부터 횡령이 있으면은 해고를 하는 것으로 노사가 이제 그만큼 신뢰관계를 한 거니 이 약정 자체가 준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죠. 2,400원이면은 그것도 600원씩 4명에 대한 거라고 하던데 그 어떤 맥락에서 그 항소심에서는 항소심 판결만 보면은 이 사람이 왜 2,400원을 횡령했는지가 안 나와요, 잘.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약정을 노사협상상 약정상에 그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해고가 정당할 것 같으면은 법원은 왜 있는 건가요? 저는 그거부터 일단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지금 계속 좀 약간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어떤 뉴스 보니까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비닐 2장. 예, 그래서 비닐봉투 20원, 네. 20원인가요? 네. 이것 때문에 절도죄로 이 점주가 이 학생을 이렇게 고발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물론 이 법이라는 건 금액이 어떻든 똑같이 이렇게 죄를 물어야죠. 그런데 그 법이 왜 서민들에게만 그렇게 이렇게 가혹한지, 그쵸? 유전무죄, 맞습니다. 무전유죄라는 말이 정말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그러네요. 과거에 예, 예. 그리스에서 법치주의란 말하고요. 평등이란 말하고 같이 혼용돼서 쓰였대요. 네. 왜냐하면 법치주의가 유지가 되려면 어떠한 사람도 법을 어길 만큼 권한이 세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평등한 사회여야만 법이 잘 지켜졌다는 거죠. 그래서 법치주의 그러면 평등한 사회구나. 평등한 사회 그럼 법이 잘 지켜지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혼용해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힘 있는 사람한테는 법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힘 없는 사람한테는 법이 좀 세게 적용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평등이 좀 깨지고 했던 사회상을 또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또 다른 또 부정적인 판결 하나를 더 살펴보자면 그 총선 시민 네트워크라고 있었죠. 지난 네. 총선에서 낙선 운동을 했었는데 이 낙선 운동을 했었던 22명에 대해서 벌금을 내리는 판결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부정적인 판결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고요. 이게 사무실 앞에서 그 낙선 대상자들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법원은 이게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였다. 그리고 이 집회는 미신교 집회였다. 이래가지고 이제 벌금형을 낸 그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우리 안진걸 참여연대 네. 저장님께서 벌금형을 받으시고 저희 안진걸님도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안진걸님도 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것 같던데. 맞습니다. 이거 빼죠. 어떻게 하셨어요? 약간 이게 다 본인 사건이 걸려 있는 불공정하다고요. 것들이. 그래서 대신 최고 판결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좀 아쉬운 판결로 이렇게 넣어주셨나요? 네, 이 판결에서 살짝 뭐 의견을 좀 주신다면.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약간 제가 보기엔 적폐예요. 이 판결 자체에서 이 판결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게 공선법 위반이거든요. 그 우리나라가 참 특이한데 우리나라 대표 악법 중에 하나가 공직선거법. 네, 저도 동의합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제 선거운동을 하다가 걸리신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공선법이 이렇게 많은 걸 규제하는구나. 제가 판사일 때 그 형사합의부에 있을 때 공선법 전담부에 있었거든요. 너무 저도 놀랬다니까요. 아니 무슨 선거하는데 선거 전일수록 오히려 더 나라가 시끄러워야 정상이잖아요.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서로 막 장단점이 아주 활발하게 토론이 되고 길거리에 나와서 좀 시끄러워지고 이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뭐 마음껏 지지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럼요. 마음껏 지지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낙선 후보를 뽑아서 마음껏 비판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무조건 다 쳐버린 거예요. 평상시에 하던 거를 선거 기간이 되면은 오히려 못하죠. 오히려 못하게 되는 거죠. 어허. 맞습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는 진짜 황당한 사례가 많은데 그러니까 취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선거 후보들이 토론회를 하는 자리였는데 어깨띠를 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요? 어떤 그런 법이 있어 선거법에서. 그래가지고 아니 자기가 지지를 호소하려고 나온 거잖아. 토론을 네.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안 돼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후보가 옷에 그게 번호가 써져 있는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벗으면 이제 속옷만 입고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선관위가 그럼 그래 어깨띠 다 두르는 걸로 허용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토론회 자리에서 박수를 고르게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후보자가 얘기를 하면은 더 많이 박수 치면 안 되고 네. 어떤 후보자가 적게 박수 치면 안 돼. 다 고른 박수 소리를 내야 되는 게 선거법에 있는 거예요. 이런 정말 황당한 법이 선거법이더라고요. 아, 정말 황당한 제가 그걸 거. 한번 네. 진짜 법원 내부에 보면은 저희가 검찰에서 만든 공선법 실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되는 행위 안 되는 행위가 나오거든요. 한 장에. 제일 황당한 거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 황당한 거. 근데 제가 진짜 머리가 나빠서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진짜 머리 나쁜 거 같아요. 아니, 이제 믿으려 정말 그래. 딱 그- 아, 진짜. 정말 제가 봐도 정말 헷갈리는 게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하여간 황당한 거 그냥 있었네. 넘어가는 걸로. 선관위에서도 매번 매해마다 지침을 내요. 왜냐면 다들 너무 헷갈려 하니까. 예전에 혹시 그거 기억나요? 지금은 투표 동료행위가 합법이 됐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안 됐거든요. 근데 투표 동료행위 금지한다고 하면서 유명 연예인들이 투표하라고 하는 말들을 막 처벌하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이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냐 그랬더니 하도 그런 논란이 많으니까 지침을 냈어요. 김재동은 안 되고 조수빈은 된다. 김연아는 되고 김미화는 안 된다. 그 실화예요? 싫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김재동은 누굴 지지할지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야. 에이. 근데 근데 조수민은 모른다는 거야. 저거는 충분히 네. 맞아 있을 수 있는 김연아는 얘기예요. 누굴 지지할지 그 누굴 지지하는지 모르는데 선관위 저렇게 했을 김미아는 것 같아. 누가 지지하는지 안다는 건데 김재동이 그래서 김재동 씨 굉장히 억울했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선관위원장 하고 있었거든요. 네. 봤어요. 기가 차죠. 네.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인증샷, 투표 인증샷. 아, 맞아. 손가락도 함부로 못 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중앙선관위하고 붙었어요. 습관이다 이거는. 이게 왜 그치. 2번이냐. 우리 항상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니까 빅토리의 부이자. 이 사람 이렇게 이거는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이거는 습관일 수 있지 그치. 않냐. 이걸 어떻게 알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총선 때 제가 인증샷 찍으면서 이러고 찍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까 기소해봐라. 기세. 끝나니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현재 선관위원장이 이러고 올리고 찍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죠.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인가. 하여튼. 예. 그러니까 아까 그 기준에 의하면 얘는 누구를 지지할지 너무 뻔하잖아요. 2번을 지지할 것 같은데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1번을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투표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라는 의미로 했어요. 근데 트위터에도 올리면서 그렇게 썼고. 근데 한번 해봐라. 이런 의도로 내가 한다는 거를 아예 대놓고 했었거든요. 안 해요. 우리 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하고요.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을 구별을 안 해요. 선거 시기에는 후보자들은 표를 달라고 구걸하죠. 구걸. 제 전문이에요. 근데 유권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후보들에게 관철시키고 싶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네. 사실 구분해야 됩니다. 부정과 혼란과 부패와 연결되는 건 주로 후보자들이 자기 뽑아달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럼 그거는 규제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선거를 기화로 자기 얘기를 더 정치권에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 더 허용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똑같이 봐요. 네. 조문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후보자는이 아니라 또 후보가 되려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모든 조문이.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평생 무상급식 운동하시던 분들도 갑자기 선거 때 되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유권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던 후보자들이 무상급식을 해라. 그러면 너희 뽑아줄게 해서 그 의사를 정치권에 반영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선거운동은 구분하지 않아요. 좀 문제가 있네요.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선거법은 이 저희가 체제가. 다음에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법마리마리. 법안 근데 한번 내시죠. 그게 박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이런 문제 제기를
일거에 흔들어 버린 게 바로 댓글 부대예요. 댓글. 돈을 줘가지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버리니까 누구든지 이게 설득력이 있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유권자냐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거 개정하기 쉽진 않아졌어요. 이 역사적인 과정 때문에. 네. 근데 뭐 국정같이 국가기관이 움직이는 건 이제 아예 네, 그거야 선거운동을 뭐, 예.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한 거니까 하여튼 논의를 한번 해보죠. 뭐. 왜요? 계속 웃긴 게 의원님이 턱에다 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게 왜 턱에 이렇게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입에다 일반 대고 하면은 가봤다는 거. 네. 턱받침으로. 아까보다 우리 저희끼리만 웃고 있어요 지금. 네, 진짜 너무 죄송한데 어쩜 이렇게 안 주무세요? 아무도. 너무 집중력을 막 이렇게 이분들이 곧 누우실 것 분들이 같아요. 아니십니다. 아니, 이 뭐 법에 대해 관심이 좋으신 것 분들이에요. 허용되면 누우셔도 돼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또 주제를 바꿔서 구속영장 기각 사태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거예요. 진짜 이것 네. 때문에 법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뭐 줄줄이 계속 기각이 됐고 그 다음에 구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적부심에서 심사에서 또 다시 풀어주고 약간 이런 행태들이 반복이 됐는데 특히 오늘 좀 핵심적으로 얘기해 볼 것은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3번 만에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다가 3번째 이제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됐는데 또 보니까 구속적부심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게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거 방송 나갈 땐 결과 나와 있지 않아요? 언젠가요? 내일인가요? 저희 자막에다 넣을게요. 예. 예, 판결 나기 전입니다. 예, 결정하기 전에. 좀 부담스러우시겠다. 주의 이런 거 이렇게 저희 할 테니까 얘기해 주세요. 오늘 꼭 못된 건 절 시키세요? 예견 잘하시니까. 네, 잘하니까. 얘기 잘하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좀 감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3번째 때 다들 기각될 거다. 근데 저는 그때 발부 쪽에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우병우님도 판사 생활 해보셨지만 그때 묘한 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보통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 해서 우리가 통상 말하는 영장실질심사를 하죠. 불러놓고 이틀 후에 하는데 변호인 측에서 하루를 더 달라고 그걸 들어줬어요. 3일을 줬어요. 저희가 그 재판할 때 쭉 심리하다 보니까 이 피고인이 안 되겠다. 말로 뭐 실형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양반이 신청하는 증인 증거 다 채택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사람도 신문하자 이 사람도 신문하자 했는데 뭐하러 신문합니까 해서 해놓고 실형을 보내면 편파적으로 재판 제대로 못 받았다는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신청하신 거 다 하시고 대신에 골로 보내드릴게요. 이래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요구하는 걸 들어줬다? 이거 가겠는데? 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전조가 뭐였냐면 최윤수 국정원 2차장. 네. 그 양반이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영장이 기각되면서 거기에 이유에 그렇게 나옵니다. 피의자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담 정도가 깊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랫선이잖아. 그러면 이 양반의 바로 윗선은 우병우 수석이에요. 민정수석이죠. 그 위에는 박근혜. 거기서 약간 헷갈리긴 했어요. 심영장 판사들이 박근혜가 나쁘다고 보는 거냐, 우병우까지 나쁘다고 보는 거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3일 그것까지 보면 우병우까지도 가능성이 있겠다. 예, 그래서 걸었는데 네. 뒷걸음 치다가 네. 예. 과학적으로 분석하셨는데요? 네, 굉장히 과학적인. 그러니까요. 불화적 같은 그거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맞추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속적부심.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건지. 예, 구속적부심은 말씀 그대로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됐다는 거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거잖아요.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도 일종의 재판이니까 재판은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걸로 나 이거 승복 못해. 재판 다시 해. 라고 하는 제도가 당연히 따라와야죠. 네. 그러니까 구속이 잘못됐어라고 심사하는 그런 재판이 구속적부심 제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제대로 기록을 보고 제대로 이거 구속할 사안인지 아닌지 제대로 받는지를 심사를 하는 게 맞는데 제가 97년도에 판사가 됐는데
2001년도에 영장 판사를 했어요. 그때 검찰에서 계속 제기한 문제가 뭐냐면 검찰은 부장, 차장, 검사장, 결재 이렇게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결재를 받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왜 법원은 새파란 놈이 혼자 하냐? 네. 그러니까 최소한 부장급 이상이 해라 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평판사들이 하다가 지금은 거의 지방법원 부장판사급들이 해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발부한 영장 심사를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다시 심사하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네. 예.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 일종의 짬짬이를 합니다. 야, 처음부터 보지 말고 영장 발부한 것까지 맞다 치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으면 그것만 놓고 고려하자라고 관행이 이렇게 가요. 네. 그래서 뭔가 바뀐 게 있을 경우에. 예,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합의가 됐다. 네. 뭐 이런 경우처럼.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이 받아들여지는 적부심 신청은 이제 피고인 구속된 피의자가 하니까 구속된 사람이 신청을 한 게 받아들여지는 석방되는 경우가 확 줄어요. 그러니까 확 주니까 해도 안 된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신청도 확 줄었어요. 이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김관진 예, 전 국방부 장관. 네. 발부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적 부심,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네요. 구속적 부심 사건은 그 수석부에서 전담을 해요. 근데 묘하게도 그 수석부장판사와 우병우 전 수석이 연수원 동기예요. 네. 연수원 동기인 경우에 법원 내부의 규정에 의해서 변호인이나 대리인이 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도 사건에서 빠지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거는 재판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바꿨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대리하는 재판부로 가거든요. 그게 형사 항소 1부에서 해야 되는데 참 그분도 천우신조로 재판장 휴가를 가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항소 2부로 갔는데 이 2부 재판장님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떤 분인가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렇게 드러나는 걸 너무 안 좋아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검색해보면 어디선가 나올 겁니다. 참 잘하는 분인데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 스타일대로 하면 우병우 수석은 못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이 내부를 우리가 얘기를 듣는 게 맞아요. 없어요. 이런 네. 프로그램이 진짜로. 진짜 이런 말 하면 너무 죄송한데 잘 나오셨어요. 아니 이 프로그램에 잘 나왔다고. 왜 잘났어? 아니 이렇게 내부를 또 속속들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이게 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법원의 판결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느냐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그럼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시청자분들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 주제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사법개혁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 좀 오래되긴 했지만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국민의 사법 제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요. 27%밖에 네. 안 된다는 기록이 있네요. 그리고 2015년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점수는 100점 만점에 61점. 국회보다 그렇게 높네요. 높아요? 많이 받네. 많이 받았네. 국회보다 높아. 저기 대본에 여기 61점이 낙제점이라고 돼 있거든요. 놀랐어. 국회 부정부패 1위. 굉장히 자랑스러워. 환장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그 사법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특히 네. 아까 우리가 다뤄봤던 영장 줄줄이 기각 사태 여기 기인해서 더 많은 불신이 쌓이고 있는데요. 이제 각각 오지원 변호사님, 그다음에 이정열 판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사법개혁 방향 사무장님, 네, 동환 동안. 사무장님께서 네. 이제 각각 사법개혁의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되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간략하게 정리해서 하면은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결국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국민들이 아무리 사법부가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해도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왜 가난한 사람들하고 부자하고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 똑같이 보이지 않지? 근데 그 문제가 단순한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원칙을 모르게 만든다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영장 기각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왜 분노하는 거겠어요? 원래는 영장의 처벌은 아니고, 영장을 발부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처벌되는 게 아니고 구속이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죠. 불구속이 오히려 원칙이고 무죄 추정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댓글을 보면요. 내가 재판받을 때 나 바로 구속되던데? 그리고 풀어주지도 않던데 김간진을 풀어줘?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보여요. 임신을 했는데 보석이 되겠냐고 해도 저희가 그런 사정으로는 보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구속적 부심 택도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떡하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제가 그래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무죄 추정이 원칙인데 무죄 판결을 났다고 해서 불구속 됐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흥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통하겠냐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냐? 지금 기억했어, 이분. 계속 얘기하면서 기억을 스스로 뿌듯했어요. 얘기 안 할까봐. 네네. 국민참여재판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국민참여재판은 지금 현재 일반 재판하고 다르게 진행되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 지금 일반 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 조서 재판을 해요. 조서 재판이라는 건 뭐냐면 검사가 기록을 이만큼 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공소장만 딱 내거든요. 그럼 판사가 공소장만 읽고 재판을 해야 돼요. 그 내용을 거의 몰라요. 오히려 당사자들 입장에서 솔직히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취지는 뭐냐면 기록을 미리 보고 들어와서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록은 검사가 만든 기록이니까 피고인에 대해서는 나쁜 얘기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억울하게 기소당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판사까지 그거 검사가 만든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건데, 옛날에 이용훈 대법원장님이라고 양승태 대법원장 이전에 계셨던 분은 그런 조서를 다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조서를 무시하고 법정에 와서 정말 법정에서 모든 얘기가 현출되도록 해라.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서를 받더라도 중요한 건 서증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통신 내역이라든지, 지금 뭐 이런 재판, 적폐 세력 재판 할 때도 되게 중요한 것들은 다 객관적 증거잖아요. 문자 메시지, 진술보다는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를 다 법정에서 사실은 까야 돼요. 법정에서 하나하나 까면서 검사가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은 언제 절도를 한 것이 확실하고,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이 부당한 명령을 내린 직권남용을 한 게 확실하고, 이런 걸 다 까줘야 되는데 일반 재판에서 이거 하나도 안 해요. 일반 재판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검사 증거조사하겠습니다 하면 검사가 기록을 이만큼 그냥 던져요. 그러면 판사가 변호인한테만 이의가 없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 아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죠. 그러면 그냥 통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지금 일반 재판부가 중요 사건에서 박근혜 재판이라든지 최순실 재판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법원이 지정한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공판 중심주의를 나름대로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깐다는 거죠. 그거를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 일반 피고인이 일반인인 경우라도 그런 식으로 다 법정에서 현출을 시켜요. 근데 지금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할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네. 이제 사건에 아주 제한이 있어요. 합의부 사건만 주로 되고요. 근데 그걸 확대하라고 계속 욕을 하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국민참여재판이라도 계속 늘려나가야만 최소한 일반인과 중요사건이라고 하는 그거에 편차가 없어요. 네. 그리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무슨 이유로 유죄를 받는지 법정에서 납득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 너무 길었다. 두 번째도 있어요? 네. 두 번째는 나중에 네. 죄송합니다. 예. 너무 놀랜다. 우리 두 번째 있어요. 이러면서. 예. 첫 번째 얘기만으로도 네. 수업이 충분히 많이 공감이 기억될 감사해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정열
사무장님께서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 변호사님 말씀에 동감하고 한마디만 더 부연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재판하는 권리, 하는 권리, 받는 권리 말고 누구 겁니까? 국민 거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판사가 무슨 근거로 재판권을 가졌겠습니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 중에서 사법권을 나눠준 거죠. 그건 니네가 해. 원래 국민 거예요. 국민 참여 재판 더 나가서 국민이 재판하면 됩니다. 왜 이걸 판사한테 맡겨놓는지 이제는 판사한테 맡길 정당성, 명분이 없어질 정도로 사법부가 너무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오 변호사님과 말씀하신 대로 왜 판사들만 가지고 위원회 하느냐? 저는 솔직히 그래 잘 해봐라는 생각 듭니다. 개헌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꼭 이거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권 국민들이 되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 사람들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사전에 뭐 1년 동안 봉사활동 시키고 뭐 고생하고 세상을 알게 그래도 절대로 안 바뀔 겁니다. 왜냐면 나 이거 1년만 참으면 나 판사 되거든. 절대로 맡깁니다. 재판권 꼭 국민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 확대 전적으로 찬성하고 국민이 가져와야 됩니다. 네. 아니, 말씀은 오 변호사님 길게 얘기했는데 박수 못 받고. 진짜 좀 섭섭해요. 이 박수는 진짜. 드디어 끝났다. 네, 구호 박수였습니다. 네네네네. 진짜 두 분 말씀 너무 공감하고, 네네, 지지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신년 특집 공개 방송으로 진행을 했고 근데 마지막까지 끝나갈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1000명 네. 중에 한 명도 2명 가셨어요. 두 명 가셨어요? 2명 가셨어요. 1000명 중에 2명 대단하네요. 가셨고요. 네, 네, 오늘 네. 특집 공개 방송으로 사법부의 판결, 올해 2017년 판결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해봤고, 그다음에 사법 개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 좀 어떠셨어요? 좀 재밌으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막 신발 불안하다. 신기 시작하시네요. 아까 신발 다 1000명 중에 약 3명 표정이 안 좋고 다들 좋으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예.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먼 걸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송채경 기자님 그리고 저희가 이 애장품을 네. 하나씩 들고 왔어요. 네. 그 여러분들께 이제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서 이걸 받고 기분이 좋으실지 안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네, 걱정이 되네요. 1000명 불러놓고 몇 개를 드리는 거예요? 세 개. 네, 아쉽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박주민 의원님 뭐 준비하셨나요? 저는 애장품 이거 안 팔린 책 혹시 아닌가? 뭐 근데 확실히 네. 그건 있어요. 뭐요? 시중에서 구하긴 어려워요. 와, 이거 좋아, 그러면요. 좋아. 리미티드 희귀 아이템. 에디션. 네, 희귀 아이템. 희귀템. 자, 책입니다. 박주민 의원님이 직접 쓰신. 네. 제가 말하고 딴 네. 분이 이제 쓰셨는데 그래요? 네네네. 재밌어요. 제 제목 좀 보여주세요. 별종의 기원이라고 별종. 제가 태어나서 자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재밌나요? 인간 박주. 자란 큰 잘한이 아니라 잘한. 잘한. 네.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예. 아유. 근데 네네. 그 남들 읽어보시고 평이 그냥 네. 재밌다. 시간 네. 때우기는 좋다. 네. 그런 평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별종의 기원 이 두 권을 가지고 오셨군요. 이 희귀한 걸 두 권이나 구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행운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또 네. 뭔지 한번 볼게요. 송채경 기자님 뭐 들고 오셨나요? 네, 저희 남편이 또 인디밴드 3호선 버터플라이 아, 멤버시잖아요. 네, 오늘 오. 굉장히 열심히 핸드폰만 바라보고 계셨던 오늘 3호선 버터플라이 네. 5집입니다. 야, 이거 직접 또 이렇게 만드신 음악 네. 이것도 희귀템입니다. 희귀템. 아니 희귀템의 의미가 좀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 희귀템. 아유, 저는 이거야말로 희귀템이에요. 네. 아니 아이고 이 선물을 아까 우리 저 어린 친구가 탐내했는데 네. 뭐예요? 팩트예요. 뭐야? 화장품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래도
그래서 요거 얼굴에 분칠할 때 요거. 사실 저도 이렇게 앨범 들고 오셔가지고 저도 제 1집 들고 오려다가 화내실 것 같아요. 받으신 분이 저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일집 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예, 몰라요. 진짜 희귀 아이템인데. 그거. 진짜 그거야말로 희귀 아이템. 근데 다 그 불태워버렸다는 CD 소문이 돌고 있는. 맞아요. CD 겉에 뭐라 적혀 있냐면 비매품. 살 수 없어요. 네네. 자, 예. 자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게 또 끝이 아닙니다. 저희 선물이 더 있는데요. 오늘 참여해주신 이 와주신 분들께 보령시에서 만든 누룽지 과자 100봉지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아, 1000명 오셨는데. 네, 100봉지밖에 900분이 준비가 못 안 됐어. 드셨어. 그래가지고 아, 나눠 이거 드셨다는 후문이 좀 있는데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선물을 협찬해주신 분들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도티 픽셀아트 열쇠고리, 태권브이 열쇠고리, 태권브이 보드게임, 태권브이 팝아트를 협찬해주신 시작코퍼레이션, 죽을 만큼 힘들면 회사 그만두지 그래가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임경선 에세이 태도에 관하여 손바닥 자서전, 이 세 책을 협찬해주신 한겨레 출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촛불혁명의 뿌리를 찾아서 도서출판 썰물과 밀물 감사드립니다. 자, 인문학자 김경집이 건네는 18가지 삶의 문답 생각을 걷다를 협찬해주신 도서출판 휴,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 예.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게 너무 많은데 굉장히 잘 되는 프로에 광고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러니까요. 프로에 광고가 많아가지고. 이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에 장착하는 현미경이 있어요. 이 모공에 여기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 기생충도 다 보이는 거. 누르고 마이크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 또 시청자 의견 보내주시는 네, 분들 저희 법 소개를 해주시면요. 바리바리에서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검색을 하셔서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검색을 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요. 거기에 의견을 남겨주시고 성함과 연락처, 주소 등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이정열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님, 그리고 나란 법률사무소 오지연 변호사님, 그리고 1000분의 방청객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다들 해방 가면서 박수 열심히 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어떤 생각이에요?